네, 신학기 개학을 한 가운데 줄지 않는 학교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 폭력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 폭력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대처 방안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학교 폭력, 학폭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었는데 최근에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심의 건수 8천여 건이었는데 지난해가 2만여 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왜 이렇게 증가한 걸까요? 네, 일단 2020년도에 좀 감소한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 감소한 것이 어떤 학교 폭력 문제가 대폭 개선된 것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되게 되면서 학폭이 굉장히 줄은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다시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면 전환이 되면서 그 이후 학폭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만 지금 2만 건에 육박할 것이라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 2만 건이라고 하면 정말 크게 문제가 돼서 이 차원에서 갈등이 제대로 장에서 한번 논의가 된 것이 2만 건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 피해나 가해자들은 더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수치를 우리가 정말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수치적인 부분을 하나 더 보자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 마찬가지로 지난해 조사를 한 건데 응답률이 1.7%라고 합니다. 이게 1.7%면 어느 정도의 비율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 학폭 피해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7% 정도가 내가 학폭 피해를 당했었다라고 응답을 한 것인데요. 수치적으로 보자면 이렇다면 한 5만 4천 명 이상이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그 추이가 잠시 이 코로나19 때 주춤했다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응답 비율 중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이 초등학생,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더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해요. 이 부분, 이 피해 연령도 처음 이런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연령도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과거에 내가 학생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느냐로 법률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좀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좀 예전에는 사회 분위기상으로도 뭐 친구 간의 장난이다, 뭐 좀 심한 장난을 친 거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언론에서도 전면적으로 이런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왜 학교 폭력 미투라고 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예전 학창 시절에 이런 학폭 사건들이 다시 또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변호사를 찾아와 과거의 사건들, 예전의 일인데 내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겠느냐, 뭐 형사 고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냐, 이런 부분 질문하시는 경우가 정말 눈에 띄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법률 상담이 증가한 배경으로 아마 변호사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그리고 최근에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한 이유로 꼽히는 아들의 학폭 사건 이 부분이 또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드라마의 인기도 있었고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죠. 이런 연일, 학폭 관련한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좀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그렇게 과하게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거를 공론화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또는 예민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고 실제로 합당한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또 보복이 두려워서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유명 드라마나 또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조명을 받게 되면서 피해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비율도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학교 측이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도 좀 대처가 좀 더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지 저희가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초등학교 때 폭력을 당하는 경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초등학생 때 학폭을 당해서 이게 고등학생이 됐을 때 처벌이 가능한지 혹은 전반적으로 학창 시절에 당한 학교 폭력을
성인이 됐을 때 뒤늦게도 처벌이 가능한지 이 부분으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질문 주신 경우 정말 많았어요. 이제 학폭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학폭위가 열렸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이제 교육청 산하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3이 되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학폭 사건을 가지고 학폭위, 이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는 맞는데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일 것, 그러니까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상태라면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렇다면 이 학폭 사건에서도 항상 어떤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의 진술이라든지 선생님이 뭐 진술해 주시는 부분 아니면 이런 피해 사실, 언어적 피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 피해라든지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학폭위를 열 수 있다고 하나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죠. 첫 번째가 이제 학폭위를 여는 것이고 두 번째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모욕, 그러니까 뭐 욕을 한다거나 뭐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있을 수 있고요. 모욕죄 내지는 이제 폭행, 말 그대로 정말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 이제 폭행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심하게는 정말 다치게 하는 상해까지 이를 수 있는 이런 경우 나눠볼 수 있는데 공소시효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폭행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는 5년, 그리고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는 7년이기 때문에 이 기한이 넘지 않았다면은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기한이 넘었다면은 사실 어떤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요. 이때에도 사실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형사 고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거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한이 남아 있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면 또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사 소송,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위자료를 달라 내지는 뭐 내가 이제 피해를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청구하겠다 이런 민사적인 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불법 행위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또 시효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민사랑 형사 소송이 같이 병행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민사 소송도 진행을 하시면서 보통 형사 고소하시면서 민사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 또 잘 지적해 주신 게 사실상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딱 하나의 어떤 범죄 유형으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언어 폭력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떤 이 폭력이라는 것이 정말 폭행죄의 구성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항상은 다 이 형사 소송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연령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촉법 소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년법으로 다스려지게 되고요. 범죄 소년, 뭐 만 14세 이상이고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죄 소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경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형사 고소까지 간다고 해도 이런 연령 문제 때문에 처벌을 아예 받지 않거나 내지는 매우 경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아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를 완전히 다 해소하기에는 정말 부족했던 게 현실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분들께서 분노하신 부분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제 소송을 했거든요. 너무나 그렇죠. 징계가 부당하다, 과하다라고 징계 소송을 냈는데 실제로 가해자가 법적 소송에 나선 경우도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오게 되면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 뭐 이 중한 처분인 뭐 퇴학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초중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처벌이 결국은 전학이거든요. 이런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이 처벌을 너무 과하다고 다투는 비율, 그러니까 오히려 가해자가 이 학폭위의 이 징계가 부당하다, 너무 과한 처벌이다라고 해서 제기하는 소송의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조치들 가운데 또 상당수는 굉장히 경한 처분, 뭐 사과라던가 뭐 반교체 같은 경한 처분이 내려지는데 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해도 오히려 이들은 대부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해 학생층이 또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건 시간 끌기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생활
생활기록부라고 하죠. 이 생기부라는 곳에 이렇게 기재가 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전학 같은 것은 졸업 후 2년까지 기재가 되고 퇴학의 경우에는 이제 영구히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입시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이거를 또 지우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놓고 이제 기재하는 걸 집행을 정지해달라,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 시간을 끌면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학폭으로 징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 징계를 받았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아직 이 기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하염없이 연기하고 있는 와중에 수시로 대입을 합격한 그런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번에 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전학이면 8호 처분인데 이 8호 처분은 그 생활부 기재하는 게 2년이고 맞습니다. 예외 상황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 8호 처분이었죠.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퇴학 말고는 가장 중한 처분이고 전학 정도를 당할 정도의 사건이면 그 피해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중대성이 굉장히 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학 처분을 받게 되면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데 언제까지 기재되느냐가 중요한데요. 네네. 졸업 후 2년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도 2년 동안 기재가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마저도 별도로 심의를 통해서 졸업 즉시 삭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운 발의안은 이 전학 조치에 대해서 이제 10년까지 졸업 후 10년까지 기재를 남기자라는 것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뭐 취직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대입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런 걸 하지 말게 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개정안인 것 같고요. 뭐 졸업 조치뿐만 아니라 다른 조치들 좀 더 경한 처분의 경우에는 졸업 즉시 삭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2년 정도 기재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대폭 상향하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피해자 대표 협의회 대표님도 이런 방안들이 좀 피해 학생 보호보다는 가해 학생의 규제하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줘서 조금은 아쉽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졸업하고 나서도 10년까지 보게 하면은 직업에 대한 어떤 진로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행정소송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관련해서 소송이 좀 증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렇게 된다면 소송은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도 이 학교 폭력 관련 사건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제기하고 있는 소송들이었거든요. 네네. 처벌이 너무 중하다라는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건데 만약 실제로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게 되고 이 기재에 따라서 대입에 영향을 가게 된다면 이 처분을 다시 또 경하게 해달라는 소송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좀 그보다 중요한 건 사실상 이렇게 기재를 장기화하면 안 된다는 식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게 학생들에게 가해자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앞으로 이제 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킨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앞으로 이제 아직 어린 학생들인데 창창하게 대학교도 가고 이제 직업을 갖는데 어떤 그런 장애를 자꾸 주는 요인들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거를 들고 있는데 이건 가해자 입장에서만 너무 바라본 시각이고 피해자들의 학창 시절은 정말 피해로 얼룩져 있고 이로 인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뭐 대입 진학에도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도 이제 직업 선택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이런 논의 때문에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것이 사실 대입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네네. 당연히 인성 교육을 하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 학교인데 이런 부분 특히 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이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는 또 가장 효과가 있는 방식이 대입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라는 걸 가장 무서워한다는 점도 참 씁쓸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달 말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앞서 이제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을 때 지금 10년 전에 나왔던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어떤 대책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확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명백하게 분리할 수 있는 일단 조치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뭐 보복을 두려워한다거나 여전히 가해자와 장시간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의 엄격한 엄중한 분리에 대한 부분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떤 대입이나 취업에 있어서의 페널티를 줘야지만 이런 처벌 등을 사람들이 좀 무서워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런 좀 강화된 처벌 기준을 도입해서라도 이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지 이미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맞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더 악랄해지고 연령은 더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어떤 처벌의 강화는 필수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처 방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